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난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끝까지 살래.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은 한 번 이상 이사를 하게 됩니다. 몸이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와 영원히 이별하거나, 자식들과 얽혀버리거나,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이사를 강제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죠.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리고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왜 미리 준비 안 해놨을까? 그런 비극이 생기기 전에 오늘 이 영상에서 60대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6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 아파트가 편하다, 이런 뻔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불안지옥에서 살 것인지 평온한 낙원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생존 기준입니다. 지금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최고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좁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들 다 나갔으니까 우리 둘만 사는데 큰 집 뭐하러 필요해?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요, 너무 작으면 그 집이 감옥처럼 숨막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협소한 공간. 처음엔 아늑하다고 착각했지만 며칠만 지나면 갑갑해지고 질식할 것 같다는 분들 정말 수두룩합니다. 좁은 집엔 식탁도 없고 제대로 된 거실도 없습니다. 앉을 공간은 있어도 살 공간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요, 집이 좁아지면 그만큼 심리적 여유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건은 끊임없이 쌓이는데 놓을 데가 없고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하루 종일 머리 터지고 결국은 앉을 자리 하나 간신히 남는 그런 비참한 삶. 그래서 전문가들은 명확히 말합니다.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집 크기 18평에서 20평.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완벽한 공간. 부부 각자 독립된 방 하나, 그리고 함께 쉴 넉넉한 거실 하나. 그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줄이고 싶어 하지만 줄이는 건 평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기준, 병원 옆? 절대 아닙니다. 복지관 옆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병원 바로 옆으로 이사 가신 분들 몇 달도 못 버팁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울립니다. 창밖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이웃의 처절한 비명이고 언제든 나일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입니다. 무엇보다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살아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노년을 병원 근처에서 보낸다는 건 몸이 아프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심각하게 병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긴 생생하게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웃고 삶이 활기차게 굴러가는 하루의 진짜 중심이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무료이거나 도시락 하나보다 훨씬 싼 가격의 프로그램 3-4개를 듣고 밥까지 먹고 옵니다. 병원은 순수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투자. 그래서 일본에선 복지관 바로 옆집 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한국은요? 이제 곧 그렇게 바뀝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세 번째 기준, 자녀와 동거? 절대 아니요. 근처에 사세요.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무조건 같이 살아야죠. 처음엔 환상처럼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싶은데 딱 2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싸늘해집니다. 심지어 친자식까지 말없이 슬금슬금 피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끔찍하게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선 집에 부모가 항상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멀쩡하던 내 집에서 숙식 제공자로 처참하게 전락하는 기분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거리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는 절묘한 거리.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또는 걸어서 단 5분 이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땐 즉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 전혀 없는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끝까지 지키는 황금 거리입니다. 4번째 기준, 전원주택?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지옥이 먼저 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앞에 산, 뒤엔 텃밭, 아침엔 새소리, 저녁엔 고기 구워 먹고, 이상은 그렇죠. 현실은 완전히 판이합니다. 봄엔 잡초와의 끝없는 전쟁, 여름엔 모기와 벌레에 처절하게 시달리고, 가을엔 낙엽 줍고, 겨울엔 눈 치우다 완전히 골병듭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19 부르기엔 애매한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프다고 필사적으로 소리쳐도 들어줄 이웃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간 지 1년 만에 서울 딸 집에 다시 돌아온 어머니가 절절히 말했습니다. 여긴 경치가 예쁜 감옥이야. 나는 사람 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어.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이 1000만 배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따뜻한 말소리가 먼저입니다. 혼자가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극심한 통증보다 무섭도록 빠르게 몸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5번째 기준, 공원이 곧 최고의 약국입니다. 이 동네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으면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 바로 가까워요. 그 말은 곧 이렇게 확실히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최고로 좋아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약국 가까이보다 산책로 바로 가까이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걸 확실히 예방하는 단 하나의 최고 방법, 걷기입니다. 그런데 운동 좀 해야지 하면서도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집 근처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완전히 없어서 그렇습니다. 좁고 차 많은 위험한 인도, 시멘트 덩어리 삭막한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만 있는 황량한 동네. 이런 데서 걷는 건 건강이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풍성한 산책로, 호수가 아름다운 공원, 벤치에 편안히 앉아 햇빛 쬐일 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라면 걷는 게 의무가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곧 내가 아직 세상과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원이 가까운가? 산책로는 완벽하게 돼 있는가? 이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생존 기준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처참하게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주저앉으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약보다 먼저 챙길 건 발 디딜 수 있는 소중한 땅입니다. 6번째 기준, 집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귀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 집을 정할 땐
반드시 팔릴 수 있는가를 철저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난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큰 병이 생기거나 배우자와 영원히 이별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을 처분해서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집이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너무 외진 곳, 너무 오래된 낡은 구조, 너무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 살 땐 환상적이었지만 팔 땐 아무도 절대 안 보러 오는 집.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발목 잡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집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는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지만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완벽하고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 어쩌면 이건 투자보다 더 치명적으로 중요한 퇴로 확보입니다. 마지막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 거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까지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이 곧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팔 수 없는 집은 결국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을 꼭 뼈에 새겨두세요. 세상엔 참 다양한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빌라. 그 중에서도 노후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선택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아파트 대 전원주택 대 실버타운. 과연 어디서 살아야 가장 평온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버타운. 겉보기는 천국, 속은 고독지옥. 밥도 나오고 병원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다는데 얼마나 좋아? 실제로 실버타운은 굉장히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엔 경비, 안엔 간호사, 아침, 저녁 철저히 챙겨주는 직원까지. 하지만요, 그 모든 편안함이 당신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절대 못합니다. 왜냐고요? 거긴 젊은이도, 아이도, 다양성도 전혀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식사를 하고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처절히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죽도록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완전히 메말라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 원 입주비를 아깝게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 한둘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건 내 삶을 생생하게 살아내는 공간인가? 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집.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도 그 집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고독 감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 낭만은 첫 달까지, 그 다음은 지독한 노동입니다. 마당 있는 집, 나무 심고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 100번 이해됩니다. 아까도 명확히 말씀드렸듯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끝없는 전쟁, 여름에는 벌레와의 처절한 사투,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넘어져 응급실 직행. 이건 살기가 아니라 죽도록 버티기입니다. 게다가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완전한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이 모두 차로 30분. 그나마 자식들이 오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고립된 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서울로 다시 허겁지겁 돌아오셨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천만 배 먼저입니다. 무언가 불편해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최고의 복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집. 왜 수많은 분들이 결국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까요? 왜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걸어서 10분. 외롭지 않음, 위급시 도와줄 이웃이 있음. 안전, 관리실, 경비, CCTV 등 시스템 완벽 확보. 유지비 생각보다 적고 관리도 깔끔하게 됨. 커뮤니티, 노년층을 위한 문화센터, 동호회 등 운영 활발.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히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완벽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네 번째, 중소도시의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가 뜨는 이유. 이제는 중간지대가 급속히 뜨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공원이 있고 자연이 풍부한 단지. 예를 들어 이런 곳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도심형 단지,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이런 곳은 대체로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보다 집값도 훨씬 낮습니다. 은퇴 이후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런 중소도시형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최고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낭만은 있지만 외로움이 심각하게 크다. 전원주택, 멋있지만 삶을 지탱해주진 절대 않는다. 아파트, 완벽하진 않아도 실패는 확실히 막아준다.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 모든 걸 적당히 갖춘 현실적 최고 이상형이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완벽히 맞는 조합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다음 이사, 그건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한 마지막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 방향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정확히 어디서 살아야 하지? 도대체 어떤 집을,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후회가 없을까? 바로 지금부터 내게 꼭 맞는 집을 찾는 법. 여러분의 상황별로 어떤 집이 가장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 무조건 1순위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다, 소득이 거의 없다,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곳에는 돈이 전혀 안 드는 서비스가 대량으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 상담, 심지어 문화활동까지 복지관은 무료 종합센터입니다. 집이 비좁더라도 복지관 하나로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노후의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입니다. 두 번째,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 내 병원 플러스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찾으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1층 혹은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무조건 걸어서 10분 이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바로 옆에 살면서도 그 병원엔 한 번도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이 심리적으로 심각하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이겁니다.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그리고 그 근처에 내과, 치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 지역. 이건 진짜 몸이 살아있는 한 내 발로 다닐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게 노후의 독립을 확실히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에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심각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약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나는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다. 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심형 신축단지 혹은 중소도시 복합단지를 찾으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에너지가 좋습니다.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다 붙어 있는 곳. 요즘은 이런 곳이 시니어에게도 어울리는 최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년의 삶은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로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조용히 물러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놀이터 소리, 버스 정류장 소리, 지나가는 청년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을 끼고 있는 지역을 찾으세요. 지금은 멀쩡해도 80세 이후를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때 그때를 도와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 요양병원,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이 오는데 불편하지 않은 위치. 서울이라면 교통허브 바로 근처, 지방이라면 중소도시 중심지. 무조건 차 타고 1시간 안쪽이어야 정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조명을 켜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 반, 행동하는 준비만 남았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의 조건보다 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은 25%를 넘어섰고 70대 이상에선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1인 가구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따뜻하게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아침마다 반갑게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조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연습, 동네 도서관 낭독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동아리,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채소 나눔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위험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고립형 전원주택 지역, 초고층 대단지지만 커뮤니티가 전무한 곳, 이웃 간 왕래가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완전히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가? 이게 생명선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고 관리실, 주민센터와 연락망이 잘 연결된 곳. 이런 곳은 혼자 살아도 혼자 같지 않은 삶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혼자 사는 여성 혹은 남성에게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 출입 통제, 관리실 응대 등 밤길이 밝고 안전한 동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또는 친밀한 이웃.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만들 수 있는 환경, 복지관, 운동시설 등 식사와 청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등 갑작스러운 병환 시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주치의, 요양시설, 방문 간호.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확실히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살 수 있을까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은 누구랑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오늘 당신이 만든 하나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 무대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최고로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요즘 기초연금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시죠? 어디서는 기초연금이 사라진다고 하고, 어디서는 폐지된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앞으로 못 받는다는 말도 들립니다. 뉴스에서는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자기는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작 여러분 본인은 뭘 믿어야 할지,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너무 헷갈리셨을 겁니다. 게다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봐도 담당자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정보가 너무 복잡해서 더 혼란스러워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하소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단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탈락하는지, 그리고 2026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셨던 모든 의문이 해소되실 겁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댓글에 1을 써주시고,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하여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제도도 드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초연금이 단순한 나이 기준만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 65세만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나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서 지금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여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고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득이란 월급이나 연금처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산까지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이 있으면 그 집값의 일부를 매달 소득으로 번다고 계산하고,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도 매달 소득이 생긴다고 계산합니다. 이게 정말 복잡한 부분인데, 이 계산 방식을 모르면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금액도 바뀌고 기준도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가 올해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탈락했던 분이 지금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정보를 가지고 나는 안 되라고 단정 짓거나, 반대로 옛날에 됐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은 정말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복잡한 구조가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이 기준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 만 65세가
기준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 65세만 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준선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딱 잘라서 결정됩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월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두 분 합쳐서 최대 54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각자로 나누면 한 분당 27만 4천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보다 20%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걸 부부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왜 부부는 감액을 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혼자 살 때보다 덜 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집도 하나 쓰고 식비나 공과금도 함께 쓰니까 1인당 비용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 개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초연금은 언제 들어올까요? 매달 25일에 여러분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에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처음 신청하신 달에는 심사 기간이 있어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라에서 알아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가 된 지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그 3개월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틀을 설명드렸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고, 금액은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34만 2,510원, 부부는 합쳐서 최대 5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하고 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헷갈려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인 정액,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 소득인 정액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이 탈락하기도 하고, 반대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소득인 정액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소득인 정액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소득인 정액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월 소득평가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매달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으신다면 그게 여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112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거의 생계유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노년층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그대로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112만 원까지는 일하셔도 불이익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금액도 100% 반영하지 않고 남은 금액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일을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소득이 생긴다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집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집이라는 재산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쌀이 한 가마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쌀을 지금 당장 먹지는 않지만 그 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쌀 한 가마니면 한 달 동안 15만 원어치 밥을 먹을 수 있겠네. 그럼 이 사람은 매달 15만 원의 식비 소득이 있다고 보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쌀이라는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그 돈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그 돈 자체가 재산이니까 매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차의 가치를 매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액을 뺀 다음 그 금액에 정부가 정한 연 4%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12로 나눕니다. 왜 12로 나누냐면 연 4%를 월로 환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연 4%, 월로 따지면 약 0.33%씩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공시가격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억 원에서 기본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26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1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면 매달 약 21만 6천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신다면 월 소득평가액 60만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21만 6천 원을 더해서 총 소득 인정액은 81만 6천 원이 됩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부부인데 집 공시가격이 4억 원이고 예금이 8천만 원 있으며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을 계산해 봅시다. 집 4억 원과 예금 8천만 원을 합치면 총 재산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기본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3억 4,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1,38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소득 평가액인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 인정액은 195만 원입니다. 부부 기준이 364만 8천 원이니까 이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도시에 사시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집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이고 예금이 1억 원 있으며 3천만 원짜리 승용차가 한 대 있고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산을 계산해 봅시다. 집 1억 5천만 원, 예금 1억 원, 차량 3천만 원을 합치면 총 2억 8천만 원입니다. 중소도시 기본재산공제 8,500만 원을 빼면 1억 9,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780만 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6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 인정액은 115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이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집과 예금과 차량까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원리만 이해하시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기준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왜 안 되지? 내 차는 오래된 차인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를 보는 기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동차는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액이 중요합니다. 차가 한 대든 두 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의 가치가 얼마냐가 핵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차를 일반 재산의 100%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 소득 환산율을 훨씬 높게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그 차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를 빼고 연 4%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 차는 일반 재산처럼 연 4%로 환산하지 않고 차량가액 전체를 소득처럼 반영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달 4천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기준을 거의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차는 20년 된 외제차인데 왜 안 되냐고 하십니다. 외제차라고 해서 무조건 고급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그 차의 가치가 얼마냐는 겁니다. 20년 된 외제차라도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4천만 원이 안 된다면 일반 차량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국산차라도 최신형 고급 세단이나 SUV라면 4천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차를 등록할 때 나오는 가격이나 구입 가격과는 다릅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그 차가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이 차량가액을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그럼 생업용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택시나 화물차처럼 생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더라도 실제로 그 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생업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택시 운전 경력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차가 몇 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4천만 원이 넘으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의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차량가액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4천만 원 근처라면 미리 차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다음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 때문입니다.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제부터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라는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이 말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 한 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기준이 매우 엄격했던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집이 있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공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집은 기본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다른 재산이 없고 국민연금 만월 50만 원 받으신다면 소득 인정액은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2억 원에서 기본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고 이걸 연 4%로 환산하면 월 21만 6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신다고 해도 소득 인정액은 121만 6천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 대출이 있으면 부채공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만큼 대출금을 재산에서 빼줍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집과 직접 연결된 대출은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있다면 실제 재산은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대출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대출을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대출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집 때문에 탈락할까요? 집 공시가격이 아주 높거나 집 외에 다른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에 예금이 2억 원 있고 차량이 3천만 원이라면 총 재산이 7억 3천만 원입니다. 기본 재산 공제를 빼더라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이 있어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집의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나 시세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그러니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2억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집 한 채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대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가 있고 대출금도 빼주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불리하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도 오해인지 사실인지 이제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가맹연금의 진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만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다른 재산이 많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맹연금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못 받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액될까요? 감액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액은 사람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 마이너스 기준연금액의 150%, 감액되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만액 마이너스 위금액의 절반. 이렇게 보면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이상 많이 받는 분에게는 기초연금을 조금 줄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기준연금액의 150%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 금액은 48만 4,770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많이 받고 계시면 초과된 부분의 절반만큼 기초연금에서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60만 원에서 48만 4,770원을 뺀 11만 5,230원이 초과분입니다. 이 초과분의 절반인 5만 7,615원을 기초연금에서 빼면 됩니다. 기초연금 만액이 34만 2,510원이니까 34만 2,510원에서 5만 7,615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28만 4,895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공식이 사실은 국민연금이 많으면 조금 깎인다는 뜻 하나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에서 48만 4,770원을 빼면 51만 5,230원이고 이 절반인 25만 7,615원을 기초연금에서 빼야 합니다. 만액 34만 2,510원에서 25만 7,615원을 빼면 8만 4,895원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영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일정 금액은 보장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소 보장 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10%인 34,251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도 기초연금은 최소 34,251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전체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크게 넘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산정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조금만 받으시거나 전혀 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40만원 이하를 받으시면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은 분들이 기초연금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목적의 제도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께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다만 좀 줄어들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월 48만 4,77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받고 그 이상이면 일부 감액되지만 그래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와 계산 방법, 그리고 흔한 오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왜 탈락하는지,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탈락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정말 몰라서 탈락하십니다.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는데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례는 보험 관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목돈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재산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예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보험 만기로 5천만 원이 들어오면 갑자기 예금이 8천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신청한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8천만 원이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 만기가 곧 돌아온다는 걸 아신다면 만기 전에 미리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만기 돈을 받으신 후에 그 돈의 일부를 주택대출 상환이나 필요한 곳에 먼저 쓰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을 줄이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시는 거라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례는 예금 잔액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쓰는 주거래 통장만 생각하시고 다른 통장을 깜빡하십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고 안 쓰던 통장,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 돈인 통장, 증권계좌에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모두 합산해야 하는데 일부만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금융조회를 통해 다 드러나고 결국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십니다. 신청하실 때는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녀 명의라도 실제 돈 주인이 본인이시면 본인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대출을 신고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 담보대출이 1억 원 있는데 이걸 신고 안 하시면 그만큼 재산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어 불리해집니다. 대출이 있으시면 반드시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차량가액을 잘못 아시는 경우입니다. 자기 차가 오래되었으니까 가치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험개발원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SUV나 대형 승용차는 오래되어도 차량가액이 높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배우자 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오해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남편 명의 집이라도 부부 재산으로 계산되고 아내 명의 예금이라도 부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명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사시면 배우자 재산도 모두 합산됩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신 한 실제로 따로 살고 계셔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부부로 봅니다. 단 실제로 별거 중이거나 따로 거주 중이라면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심사 시점의 재산 변동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고 나서 심사 기간 동안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는 예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심사하는 달에 친척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예금이 3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심사 시점에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까요? 신청 시점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까요? 정답은 심사하는 달 말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고 나서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재산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주소 이전 후 재심사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담당 주민센터도 바뀌고 때로는 기본 재산 공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농어촌으로 이사 가시면 기본 재산 공제가 1억 3,500만 원에서 7,25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사 가신 후 새로운 주민센터에 꼭 신고하셔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몰라서 실수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놓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신청하실 때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 신고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잘못된 게 밝혀지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탈락 사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신청 과정에서의 실수입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준비해서 손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위험한 실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분이 신청을 늦게 해서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을 손해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주의가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절대로 먼저 알아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 문자가 오긴 하지만 그것도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제대로 등록 안 하셨거나 핸드폰 번호가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안내조차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 생일이 1월 15일인데 신청을 3월에 하셨다면
1월과 2월 2달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3월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2달이면 약 68만 5천 원입니다. 이 돈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6개월 늦게 신청하시면 약 205만 원을 손해보십니다. 1년 늦게 신청하시면 약 411만 원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달에 신청하시면 생일 달인 3월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고 신청해야지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생일 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 나서 심사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서류가 부족하거나 확인할 게 많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잔액 증명서, 임차 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등록증, 이런 것들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전화로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신청은 받아주지만 보완 요청이 나갑니다. 그럼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심지어 보완 기한을 놓치시면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소지 문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시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시면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주소지 관할이 맞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 두 분 모두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분만 신청하시면 한 분만 받으십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부부감액이 적용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하고 궁금한 점도 바로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를 드리자면 혹시 탈락하셔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락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 많아서 탈락했는데 그 예금을 어디 쓰셔서 줄어들었다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시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절대로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여러분의 이익입니다. 이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생계급여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복잡하고 논란도 많은 부분인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생계급여도 함께 받으십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정말 적은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어떻게 깎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뺀 만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71만 3,102원이고 여러분의 소득이 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41만 3,102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에 기초연금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기초연금을 34만 2,510원 받으시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존 소득 3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더하면 총 소득이 64만 2,510원이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는 71만 3,102원에서 64만 2,510원을 빼서 7만 592원만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생계급여를 41만 3,102원 받았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니까 생계급여가 7만 592원으로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받는 총액은 얼마가 될까요? 기존 소득 3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2,510원과 생계급여 7만 592원을 합치면 총 71만 3,102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소득 30만 원과 생계급여 41만 3,102원을 합쳐서 71만 3,102원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기초연금이 무슨 소용이냐,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기초연금에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액의 일부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는 기초연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은 소득으로 안 잡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총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계급여는 매년 심사를 다시 합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늘어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시더라도 기초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근로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초연금은 여기서 소득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이신 분들도 보험료 변화가 크지 않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체 소득 구조가 바뀌어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재산 규모나 소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해주는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예산과 복지 전체 체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생계급여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아두시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계급여와의 관계 외에도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러 변화 논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전망들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도 오르고 제도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2026년과 2027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논의 중인 내용이고 가능성일 뿐이니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논의는 기초연금 금액 인상입니다. 현재 최대 34만 2,510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여러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5만 7천 원 정도 더 받으시게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9만 원 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분이 40만 원을 받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소득 하위 일정 비율에게만 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행 금액을 유지하거나 조금만 올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40%나 50%만 4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35만 원 정도를 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논의는 소득 기준 확대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확대해서 80%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은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약간 넘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논의는 부부감액 완화입니다. 현재 부부는 각자 받는 금액의 20%를 감액받습니다. 이걸 10%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감액이 완화되면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분들은 각자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계급여와의 연계 개선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서 기초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 거주 요건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시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시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이 요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외 자산 신고 강화입니다. 일부 수급자들이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외 자산 조회와 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만 65세에 진입하면서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약 736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내에 800만 명, 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정부 예산 부담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연간 약 26조 원입니다. 이게 몇 년 후면 30조 원, 40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축소하거나 자산조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니까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국민청원이나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서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지키고 개선하는 것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2027년에는 기초연금이 여러 면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고 부부 감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바뀔 거라고 기다리시다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이 모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탈락하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자녀 키우시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신 여러분께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망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받으실 수 있으면 당당히 받으시면 됩니다. 혼란스러우셨던 모든 정보가 오늘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정리되셨길 바랍니다. 집 있으면 못 받는다는 오해도 풀리셨기를,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는 걱정도 없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고 경제적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초연금의 방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